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왜 세상에서 전쟁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까지. 혹시 이 모든 게 미치광이 지도자 몇 명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냉혹한 국제 정치학, 그 중에서도 현실주의는 전혀 다르게 대답합니다. 전쟁은 미친 짓이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오늘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렌즈, 현실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봅니다. 국내에는 경찰도 있고 법원도 있어서 나를 지켜주지만 국제사회에는 우리를 지켜줄 세계 정부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오로지 자기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하는 자립의 상태에 놓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오직 힘과 국익입니다. 현실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째, 고전현실주의입니다. 이들은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습니다. 이탈리아의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국가를 위해 잔인하고 교활해져야 한다고 했고, 영국의 홉스는 국제관계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봤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분석하며 아주 유명한 개념을 남겼습니다.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입니다. 기존 패권국인 스파르타가 신은 강국인 아테네에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전쟁은 필연적이었다는 논리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이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둘째, 구조현실주의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국제체제의 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착한 지도자라도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 구조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기 위해 힘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케네스 월츠는 힘이 비슷한 두 개의 강대국이 버티는 양극체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냉전 시대처럼 말이죠. 반면 존 미어샤이머 같은 공격적 현실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누구도 덤비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힘을 갖는 것뿐이다. 현실주의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국가는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 친구를 배신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제기구의 역할이나 경제협력 같은 평화의 가능성을 너무 무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서 현실주의가 던지는 차가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서로 자유롭게 무역하며 국경을 넘나듭니다. 군대는 최소한만 남기고 국가 간의 갈등은 전쟁터가 아닌 국제기구의 회의장에서 대화로 해결합니다. 어떤가요? 너무 꿈같은 이야기, 현실성 없는 망상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지난 수백 년간 인류가 전쟁을 막기 위해 피땀 흘려 만들어온 이상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현실주의에 맞선 가장 강력한 대안, 국제정치의 이상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주의가 인간은 이기적이고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상주의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의 뿌리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통해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가 되고 자유로운 연방을 맺으면 전쟁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 민주평화론으로 발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통계를 내보니 놀랍게도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가 통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상주의자들은 돈의 힘을 믿습니다. 바로 자유무역입니다. 나라끼리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며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면 전쟁을 하는 순간 둘 다 망합니다. 그러니 전쟁 억제력이 생긴다는 논리죠. 이 이론을 현실 정치로 가져온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국제연맹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2차 대전을 막지 못해 실패했지만 그 정신은 지금의 유엔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의 이상주의자들, 즉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이기적인 건 맞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제도를 잘 만들면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규칙을 지키고 협력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 이상주의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유주의 질서를 이끌던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고 중국이라는 권위주의 강대국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같은 국제기구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주의의 시대로 돌아가는 걸까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주의가 있었기에 우리는 유엔을 만들었고 국제법을 만들었으며 지난 70년간 거대 강대국 간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제도로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기 핵미사일 5발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무기죠. 만약 이 미사일이 영국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당장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똑같은 파괴력을 가진 똑같은 쇳덩어리인데 왜 우리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바로 관계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제3의 시각, 사회구성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국제 정치학은 힘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와 제도를 중시하는 이상주의가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이론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냉전의 종식을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련은 전쟁에서 패배하지도 않았고 국제법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고르바초프라는 지도자가 우리는 더 이상 서방의 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바꾸자 하루아침에 냉전이 끝났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이론이 바로 사회구성주의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라서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성주의자들은 반박합니다. 무정부 상태조차도 국가들이 만든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면 전쟁터가 되지만 친구로 규정하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사회구성주의의 또 다른 핵심은 규범입니다. 어떤 생각이 어떻게 전 세계의 규칙이 될까요? 핀모어와 시킹크는 규범의 생활주기를 제시했습니다. 1단계 규범의 출현입니다. 강대국이나 인권단체들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새로운 가치를 퍼뜨립니다. 2단계 규범의 전이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많은 국가가 이를 받아들입니다. 3단계 규범의 내재화입니다. 이제는 너무 당연해서 토론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시장경제나 인권보호 같은 개념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것은 합리적 선택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인간은 이익을 쫓아 합리적으로 선택하지만 그 이익이 무엇인지는 사회가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식민지를 많이 갖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었지만 지금은 인권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이익이 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사회구성주의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약합니다. 하지만 사회구성주의는 우리에게 중요한 희망을 줍니다. 국제관계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카지노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매일 돈을 잃고 빚더미에 앉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쓸어 담습니다.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게임의 룰이 카지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아볼 마르크스주의는 국제 정치를 바로 이 관점, 착취의 구조로 바라봅니다. 앞서 배운 현실주의가 힘이 최고다, 이상주의가 법이 최고다라고 했다면 마르크스주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결국은 돈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전 세계를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투쟁터로 봅니다. 이 시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론이 바로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입니다. 월러스틴은 전 세계를 3가지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중심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죠. 이들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둘째, 주변부입니다.
아프리카나 일부 남미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싼 값에 원자재를 뺏기고 비싼 공산품을 강제로 사야 하는 착취의 대상입니다. 셋째, 그 사이에 반주변부입니다. 중심부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착취 구조 속에 갇혀 있죠. 결국 이 시스템 안에서는 부자 나라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불공평한데 왜 혁명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그는 헤게몬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지배계급이 총이나 칼로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언론, 종교, 문화를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가난한 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야. 자본주의는 자연스러운 거야. 피지배 계급이 이런 생각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니 혁명이 일어날 리가 없죠. 마지막으로 비판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해방을 꿈꿉니다. 그들은 지금의 국가라는 경계 자체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봅니다. 내가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처럼 국경을 허물고 세계 시민으로서 연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해방이 온다고 믿습니다.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은 불편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자유무역이 사실은 착취의 도구일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극에 달한 지금의 지구촌을 이해하려면 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는 아프리카, 석유가 콸콸 나오는 베네수엘라.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은 가난할까요? 반면 자원이라곤 하나도 없는 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왜 그렇게 부유할까요? 혹시 그 나라 국민들이 게을러서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늘 알아볼 종속이론은 정반대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건 선진국들이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가난한 나라들의 절규, 종속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미와 아프리카의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노예 상태구나. 선진국들은 과거 식민지에서 싼 값에 원자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다시 비싼 값에 식민지에 팝니다.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선진국은 배가 부르고 후진국은 빚더미에 앉게 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라울 프레비시 같은 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무역을 끊어라. 우리끼리 물건을 만들어 쓰자. 이게 바로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장하준 교수가 말한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과거에는 자기네 산업을 보호하려고 관세를 높이고 수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자가 되고 나니 이제 막 올라오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을 활짝 열어라. 그게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 마치 자기가 올라온 사다리를 뒷사람이 못 올라오게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종속이론은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가난의 원인을 선진국 탓으로 돌릴 수 있었기에 제3세계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하지만 이 이론은 치명적인 발레를 만나 무너집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의 네마리용을 보세요. 이들은 자원도 없고 철저한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오히려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보란 듯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종속이론대로라면 한국은 영원히 미국의 하청 공장이어야 했는데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미국에 팔고 있죠. 결국 종속이론은 선진국의 착취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하긴 했지만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며 자기 나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무능력을 숨기는 핑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난은 선진국의 착취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부의 실패 때문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